여러분 오늘 이제 중급회계 마지막 수업이죠, 그죠? 14주차 수업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우리 지분법에 대한 얘기. 우리가 유가증권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금융자산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매도 가능 증권하고 단기 매매 증권. 그다음에 채권의 경우에는 이제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하고 단기 매매 증권은 공정 가치로 평가를 해줬었고, 만기 보유 증권은 상각 후 원가로 측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지분증권 중에서 어떤 시세 차익이나 배당금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 기업의 사업을 지배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크게는 관계기업하고 그다음에 종속기업으로 구분이 돼요. 자, 관계기업은 뭐냐면 우리가 투자한 회사의 사업을 완전히 지배하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영향력을, 그러니까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관계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회사를 완전하게, 예를 들어서 지분율이 51%다. 그러면은 그 회사를 완전히 지배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51%가 아니라 그냥 그 회사의 어떤 주요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거래가 있거나 아니면 경영진 간의 교류가 있다든가 뭐 이런 정도의 관계라면 관계기업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분법이라는 거를 써요. 지분법. 지분법을 적용해서 평가를 한다. 지분법 영어로는 에코티 메서드예요. 자, 지분법이 뭐냐? 지분법. 자, 지분법은 말 그대로 지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분. 그러니까 우리의 투자 주식에 우리 지분증권의 평가액을 우리가 투자한 회사, 즉 피투자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반영을 해주는 거죠. 순자산가액 변동을 반영해주는 방법을 지분법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 지분법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졸업할 때까지 연결회계를 배울 일이 없어요. 배울 일이. 연결회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평가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분법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로 가보면 이제 502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면 관계기업이란 투자자가 유의적인 영향력, 중요한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을 말한다. 여기서 유의적 영향력은 피투자 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지배력과 공동지배력은 아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배하지는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 의사결정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완전히 지배하고 지배되는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분법 회계 그 밑에 나오죠, 그죠? 지분법 적용 대상 나오는데, 자, 지분법은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그러면 거기 키워드는 유의적인 영향력이죠, 그죠?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투자자가 피투자 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라고 돼 있고, 회계 기준에서는 이 유의적인 영향력, 중요한 영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두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다. 하나는 지분율 기준, 하나는 지분율. 자, 유의적 영향력. 그래서 판단을 할 때 첫 번째는 지분율 기준이에요. 지분율 기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실질적인 영향력. 실질 영향력 기준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분율 기준은 뭐냐면, 자,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의 지분을,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20% 이상 보유하면 20% 이상의 지분율을 보유를 한다면 반증이 없는 한, 명백히 우리가 지배력이 없다라는 증거가 없는 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20%를 판단을 할 때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가장 단순하게는
여기 A라는 기업이 있고 여기에 B라는 기업이 있어요. A 기업이 B 기업 주식을 20% 보유했다. 이러면 가장 심플한 구조고요. 예를 들어서 A 회사도 다른 회사의 어떤 지배를 받고 있는 회사야. 예를 들어서 50%를 갖고 있어. 여기 C 회사가 A 회사의 지분을 50% 갖고 있고 A 기업이 B 기업을 10% 갖고 있고 C 기업도 B 기업을 예를 들어 10%를 갖고 있다. 그러면 요 각각의 지분율, 얘 둘이는 하나의 실체로 보기 때문에 하나의 실체로 본다. 50%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분율을 단순 합산해서 20%를 기준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의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지분율을 판단할 때 잠재적 의결권을 고려를 해야 돼요. 잠재적 의결권. 예를 들어서 B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그 전환사채를 예를 들어서 A 기업이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전환사채는 B 기업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기 때문에 그 전환사채의 전환 가능성을 고려를 해서 만약에 전환 가능성이 높다면 전환된 상태를 기준으로의 지분율을 가지고 아까 그 유의적인 영향력을 판단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502페이지에 거기 지분율 기준 한번 읽어보면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이상을 소유한다면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20% 기준이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의적 영향력 판단을 위해서 지분율 계산에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은 투자자의 지분율과 종속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의 단순 합계로 계산한다. 아까 여기 10%, 그죠? 그 다음에 기업이 해당 피투자자에 대해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는 다른 기업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하여 현재 행사할 수 있거나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 의결권의 존재와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아까 B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누가 갖고 있을 경우에 그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여부에 따라서 유의적 영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으로서 503페이지에 보면 실질 영향력 기준이 있어요. 자,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미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를 하는데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예시예요, 예시. 그래서 요 5가지,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그죠? 그래서 뭐 암기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뭐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건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1번에 보면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하는 경우 이때는 지분율이 20%가 안 되더라도 미만이더라도 실질 영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 배당이나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해서 기업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이때도 유의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본다. 3번에 피투자자와 투자자 사이에 중요한 거래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A기업하고 B기업이 거래를 하는데 B기업 매출액의 90%가 A기업으로부터 발생을 해. 그러면은 지분율은 비록 10%라 할지라도 어때요? 중요한 영향이 있는 거죠. 거래 관계를 통해서, 그죠? 이런 경우에도 지분율과 무관하게 실질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4번, 경영진의 상호 교류가 이어지는 경우, 그죠? 경영진이 서로 그래서 A기업의 대표이사하고 B기업의 대표이사가 똑같은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실질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5번에 필수적인 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지분 관계는 비록 뭐 20% 미만이라 할지라도 지분율이 실질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다음 표 아래쪽에 보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1년 이내에 매각할 목적으로 투자 주식을 취득하여 적극적으로 매수자를 찾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 주식을 뭘로 분류한다?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다음 줄이죠, 그죠? 매각 예정으로 분류된 주식이 더 이상 그 분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매각 예정으로 분류된 그 시점부터 지분법을 다시 적용해서 회계 처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분법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피투자 회사의 재무제표가 필요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지분법이라는 게 피투자 회사의 순자산 변동을 우리 주식의 장부 금액에 반영하는 처리이기 때문에, 회계 처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투자 회사의 재무제표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면 피투자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얘를 어떻게 할지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결산일이 다른 경우예요. 결산일이 다른 경우에는 결론만 얘기하면 최대한 결산일을 일치시켜야 돼요. 결산일이 완전히 일치하면 제일 좋겠지만 실무적으로 만약에 결산일을 맞추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결산일 간의 차이가 최소한 3개월은 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3개월은. 한번 읽어보면 투자자는 지분법을 적용할 때 가장 최근에 이용 가능한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한다. 투자자의 보고기간 종료일과 관계기업의 보고기간 종료일, 그러니까 즉 결산일이 다른 경우에는 관계기업은 투자자의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무제표를 제작성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제작성이 어려운 경우 투자자의 재무제표의 결산일과 관계기업 재무제표의 결산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반영하여 회계 처리한다. 결산일이 다른 경우에는 관계기업의 결산일하고 보고기업의 결산일 사이에 발생한 중요한 거래나 사건이 있다면 그 결과를 반영을 해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문단에 이 경우에도 투자자의 결산일과 관계기업의 결산일 간의 차이는 3개월 이내여야 된다라는 거죠. 최소한 3개월 이내의 차이를 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504페이지에 보면 회계 정책에 대한 부분이에요. 회계 정책도 일치를 시켜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지배회사도, 그러니까 투자회사도 예를 들어서 정유업종이야. 정유회사고 피투자회사도 정유회사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 대해서 지분법을 적용을 하는데 재고자산의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이 A기업은 투자회사는 예를 들어 선입선출법이야. 그리고 피투자회사는 이동평균법이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재고자산 금액이 달라지죠, 그죠? 동일한 재고자산에 대해서 다른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을 적용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피투자회사의 회계 정책을 투자기업의 회계 정책으로 바꿔주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04페이지에 보면은 지분법의 회계 처리예요. 지분법의 회계 처리. 한번 읽어보면, 자, 지분법이란 투자자산을 최초의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 이후 발생한 피투자 회사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자의 지분을 해당 투자자산에 가감하여 보고하는 회계 처리 방식이다라는 거죠. 즉, 피투자 회사의 순자산가액 변동을 투자 회사의 지분증권, 그러니까 주식 금액에 반영을 해주는 그런 회계 처리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분법 회계 처리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자, A라는 기업이 있어요. 투자회사. 투자회사가 있고, 자, 주식을 취득하는 시점. 주식을 취득해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에 피투자회사. 피투자회사의 순자산을 한번 살펴봤더니, 자, 순자산의 장부금액, 북밸류예요. 장부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었어. 10,000원. 그리고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예를 들어서 12,000원이었어요. 12,000원. 근데 투자회사는 얘는 지분율을 20%를 취득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3,000원을 투자를 했다. 3,000원을 투자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취득하는 시점에 일단 지분율은 20%고요. 우리가 투자한 금액을 분석을 내야 돼요. 분석을.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자, 가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 피투자 회사의 값어치는 순자산의 공정가치인 12,000원이에요. 12,000원. 12,000원짜리에 대해서 20%를 취득을 했으니까 그럼 얘는 원래 공정가치 기준으로 얼마를 지급하면 돼요? 12,000원 곱하기 20%에서 2,400원만 지급을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투자회사는 3,000원을 지급했다라는 거죠. 3,000원을. 그러면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얼마를 더 줬다? 600원을 더 지급했다라는 거죠. 그 600원은 뭐가 될까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업권이에요. 권리금이죠. 권리금. 이 회사의 초과 수익력에 대한 가치를 쳐준 거예요. 그래서 이 3,000원의 구성을 한번 보면, 3,000원의 구성을 한번 보면, 자, 제일 먼저 순자산의 장부 금액에 대한 대가로 10,000원에 대해서 20%, 즉 2,000원을 지급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장부 가치하고 공정 가치하고 장부 금액의 차이, 즉 10,000원과 12,000원의 차이죠, 그죠? 요 2,000원에 대해서 20%, 얼마? 400원. 순자산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에 대해서 400원을 지불을 한 거고, 나머지 차이를 뭘로 봤다? 영업권, 권리금이죠, 그죠? 영업권으로 얼마를 지급했다? 아까 얘기했던 600원을 지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합 3,000원을 지급한 거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 회사가 20%를 취득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2,000원을 지급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2,000원만큼. 2,000원. 2,500원 할까요? 좀 헷갈리겠다, 그치? 자, 2,500원을 지급을 했다라는 거죠. 2,000원 합시다. 2,000원. 2,000원을 지급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공정가치 기준으로 하면 원래 2,400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얘는 2,000원밖에 지급을 안 했어요. 그러면 400원만큼 어떻게 됐다? 싸게 샀다라는 얘기죠. 싸게. 그럼 이 싸게 산 금액을 400원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 기준에서는 염가 매수 차액이라고 불러요. 염가 매수 차액. 과거에는 얘를 부의 영업권이라고 불렀어요. 부의 영업권. 그래서 이 2,000원에 대한 구성을 또 한번 쪼개보면 자, 일단 장부 금액에 대한 대가로 얼마를 지급했냐? 10,000원에 대해서 20% 2,000원. 그 다음에 순자산의 공정가치와 장부 금액의 차이에 대해서 얼마? 2,000원에 20% 400원을 지급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다? 염가 매수 차익. 차액. 염가 매수 차익으로 얼마? 아까 400원이죠, 그죠? 여기서 마이너스 400원. 이렇게 해서 토탈 2,000원을 지급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취득 시점에는 이제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P투자회사가 단기 순이익을 보고한다 이거예요. 자, 아까 그 사례를 다시 한번 써보면 투자회사는 20%를 우리는 영업권이 발생하는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3,000원에 취득했고, 자, P투자회사는 자, 순자산에 아까 장부 금액이 10,000원이었고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12,000원이었어요. 자, 요 상태에서 P투자회사가 만약에 단기 순이익을 보고했다. 단기 순이익을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보고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P투자회사가 단기 순이익 1,000원을 보고를 하게 되면 P투자회사의 자본이 어떻게 돼요? 1,000원만큼 증가하게 되겠죠, 자본이. 그러면 증가한 자본에 대해서 투자회사의 지분율만큼은 어떻게 돼? 그 지분증권의 장부 금액을 증가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단기 순이익에 대한 지분만큼 얘를 증가시켜줘야 된다. 그래야지 최종적으로 이 회사의 기말 순자산에 대한 지분율 곱한 금액하고 일치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P투자 회사가 예를 들어서 현금 배당을 지급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배당금 지급 결의. 예를 들어서 500원을 배당하기로 했다. 자, P투자 회사가 배당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 현금 배당을 지급하게 되면 P투자 회사의 순자산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되겠죠. 그죠? 감소하게 돼. 이익이익이 줄어들면서 어떻게 돼요? 미지급 배당금이 생기기 때문에, 미지급 배당금은 유동부채죠. 그죠? 자본에서 부채로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순자산이 감소하게 된다. 그럼 이 순자산이 감소하는 영향을 지분율만큼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영업권 금액. 영업권은 얘는 아까 봤던 영업권 일종의 권리금이죠. 얘는 상각을 하면 안 돼요. 상각이 안 된다. 영업권은 과거에 무형자산 우리 공부할 때도 한정 내용인수가 아니라 비한정 내용인수를 가지는 무형자산으로 봤었죠. 그죠? 그래서 상각은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라? 얘를 손상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손상검사를 해서 영업권 장부 금액을 줄여주는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봤던 부행업권이 아니고 염가 매수 차익. 염가 매수 차익. 얘는 어떻게 한다? 즉시 수익으로 인식한다. 즉시 수익으로 인식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504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이죠. 따라서 지분법을 적용하여 투자자산을 평가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투자자산 금액은 P투자 회사의 순자산 장부 금액 중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일치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최초로 지분법을 적용하는 시점에 투자자산 금액은 일반적으로 P투자자의 순자산 장부 금액 중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다. 왜냐? 아까 봤던 권리금하고 또 순자산의 장부 금액하고 공정가치의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순자산 장부 금액하고 장부 금액에 대한 지분율하고 실제 투자한 금액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않는 게 일반적이다. 즉 투자자의 P투자자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시점에 투자자산 금액은 P투자자의 순자산 장부 금액 중 아까 읽었었죠. 거기는 이로 인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이러한 차이를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투자자산 금액을 P투자 회사의 순자산 장부 금액 중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일치시켜야 되는데 지분법에게는 이러한 차이를 한 번에 조정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 동안 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회계 처리는 이제 예제 가지고 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505페이지로 가보면 지분법의 최초 적용 시점의 차이에 대한 회계 처리돼 있어요. 요건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투자 차익이에요. 투자 차익.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투자자가 투자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취득 금액이 P투자자의 순자산 장부 금액 중 투자자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다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아까 봤던 순자산의 공정가치하고 장부 금액의 차이, 그 다음에 권리금 또는 염가 매수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고, 자, 첫 번째는 아까 회계상 평가액인 P투자자의 순자산 장부 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 때문이고, 두 번째는 미래 초과 수익력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영업권이나 혹은 반대의 경우 염가 매수 차익 등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지분법을 최초로 적용하는 시점에 투자자산과 P투자자의 순자산 장부 금액 중 투자자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의 차액은 어때요? 아까 요 공정가치 차이에 대한 부분하고 영업권 또는 염가 매수 차이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그림에 설명이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투자 차익 얘기가 나오는데 투자 차익이 뭐다? 아까 요거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 투자 차익은 요렇게 돼요. 우리가 투자한 거 3,000원 하고, 자, 순자산의 장부 금액 10,000원 곱하기 우리가 투자한 지분율, 즉 2,000원. 그러니까 3,000원과 2,000원의 차이, 요게 전체의 투자 차익이고요. 투자 차익을 뭘로 구분하느냐? 아까 공정가치의 차이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영업권과 염가 매수 선택권,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 차익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 아래쪽에 보면은 순자산 공정가치하고 장부금액의 차익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보면 투자 자산의 취득 시점에 지분법 피투자자의 식별 가능한 자산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한 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 중에서 투자자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 자산 부채에 대한 지분법 투자자의 처리 방법에 따라 상각 또는 환입한다 라고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순자산의 공정가치하고 장부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차이가 예를 들어서 건물 때문에 났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건물. 자, 그럼 건물은 감가상각이 되죠, 그죠? 감가상각이 돼. 그럼 우리가 지분법을 적용을 할 때도 요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한 우리의 지분율, 그러니까 2,000원에 대한 20%니까 400원이죠, 그죠? 400원. 400원을 얘를 어떻게 한다? 건물의 감가상각 기간 동안 상각을 해야 되는 거야. 얘도 감가상각 되는 거다. 로 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지분법에서. 요거는 좀 약간 복잡한 예제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6페이지에 있는 예제는 아까 내가 설명을 했었어요. 그죠? 요거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07페이지에 가면은 지분법 적용 이후에 지분 변동액에 대한 회계 처리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면 지분법은 관계기업 투자를 최초의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지분 변동액 중에서 지분 상당 금액을 장부 금액에 가감한다라고 돼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만약에 피투자 회사가 단기 순이익을 보고를 했다 혹은 단기 순손실을 보고를 했다라고 하면 그 단기 순손익 중에서 투자자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그 지분증권의 장부금액에 반영을 해줘야 된다. 두 번째, 투자회사의 배당금 수령이 있어요. 아까 배당금 얘기했었죠, 그죠? 피투자회사가 배당금 지급을 결의한 시점에 투자회사가 수취하게 될 배당금액을 관계기업 주식에 직접 차감한다. 왜냐하면 배당을 지급하면 피투자회사의 순자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타 포괄손익의 증감으로 인한 변동. 자, 피투자회사가 기타 포괄손익이 변동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자본이 변동을 하죠, 그죠? 그러면은 그 변동되는 자본 변동을 투자회사도 똑같이 기타 포괄손익으로 반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재평가 잉여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개정 과목을 넣어서 이제 회계처리를 보면 그 밑에 자, 관계기업 투자 주식의 취득 시점에는 어떻게 하냐? 차변에 관계기업 주식, 대변에 뭐 현금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피투자 회사가 배당금 지급을 결의했다. 그러면 조금 특이한 게 차변에 미수 배당금을 기록하면서 관계기업 주식을 줄여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투자 기업의 순자산이 감소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피투자 기업이 단기 순이익을 보고를 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관계기업 주식 금액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차변의 관계기업 주식, 대변의 지분법 이익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분법 최초 적용 시점에 순자산 공정가치하고 장부금액의 차이, 예를 들어서 건물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러면은 일정 기간 동안, 요거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잔존 내역 연수 동안 감가상각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 차익 부분을. 자, 508페이지에 예제를 한번 볼게요. 회사는 2001년도 1월 1일에 용산의 보통주 40%를 400만 원에 취득했대요. 그 결과 용산의 의사결정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지분법을 적용을 하란 얘기예요. 주식 취득일 현재 용산의 순자산의 장부금액은 800만 원이고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동일하다. 자, 장부금액하고 공정가치가 같았대요. 자, 그러면 800만 원짜리를 40% 취득했으니까 원래는 800만 원 곱하기 40% 하면 320만 원이죠, 그죠? 320만 원만 지급하면 되는데 얘는 400만 원을 지급했어. 그럼 80만 원만큼 더 지급한 거죠. 왜? 초과수익력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영업권으로 본다라는 거죠. 자, 주 용산은 2001년과 2002년의 단기 순이익을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으로 보고하였으며 용산은 2002년도 3월 20일에 90만 원을 배당하기로 결의했다. 두 회사의 결산일은 모두 12월 31일이다. 자, 투자회사의 2001년과 2002년도 회계 처리를 한번 해봐라 라는 거죠. 자, 2001년도 1월 1일 날
자, 40%를 취득을 했죠. 그죠? 용산의 주식. 얼마? 400만 원에. 그러니까 계정 과목은 관계기업 주식이에요. 뭐 투자 주식 적어도 되고 관계기업 주식 적어도 돼요. 그래서 금액은 400만 원. 대변에는 현금 등 400만 원 돼 있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고 대신에 여기에 영업권 금액이 있죠. 그죠?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영업권은 얼마다? 우리가 투자한 금액하고 그 다음에 순자산의 공정가치의 차이 800만 원 곱하기 40% 그래서 얼마? 400만 원에서 320만 원 빼니까 80만 원이 영업권이라는 얘기죠. 이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고 매 회계기간마다 손상검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특별한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놔두면 돼요. 그리고 나서 2001년도 12월 31일 날 피투자 회사가 뭐를 보고했다? 당기순이익을 보고를 했다라는 거죠. 자, 당기순이익을 보고하면 순자산이 증가를 하게 되죠. 피투자 회사에. 그러면 증가한 순자산에 대한 우리의 지분율만큼 40%만큼 우리의 관계기업 주식 금액도 증가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2001년도 당기순이익이 아까 300만 원이었죠. 그죠? 그래서 차변의 관계기업 주식 그래서 얼마냐? 300만 원에 대해서 40% 그래서 120만 원 증가시키고요. 대변의 표현을 뭐라고 쓰느냐? 바로 지분법 이익이라고 쓴다. 지분법 이익 120만 원. 자, 그리고 2002년도 3월 20일 2002년도 3월 20일 주주총회에서 뭐를 결의했다? 배당금 지급을 결의했다. 배당금 지급. 얼마? 90만 원을. 그러면 그 배당금 중에서 배당을 지급하게 되면 피투자 회사의 순자산이 감소를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기업 주식 장부 금액도 감소를 시켜야 돼요. 얼만큼 감소시키냐? (90만 원에) 대해서 우리 지분율 40%, 즉 36만 원만큼 관계기업 주식을 감소시켜야 된다. 근데 차변에는 뭘 쓰느냐? 바로 우리가 배당금을 수취할 권리가 생겼기 때문에 뭘 적는다? 바로 미수 배당금을 적는다라는 거죠. 미수 배당금 이게 36만 원. 그리고 2002년도 다시 결산이 됐어요. (2002년도에도) 당기순이익을 보고했죠. 그죠? 200만 원. 그럼 200만 원에 대해서 40%, 즉 80만 원. 관계기업 주식 8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뭐다? 바로 지분법 이익이다. 얼마? 80만 원.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재무제표를 통해서 자, 일단 다시 한번 여기서 자, 관계기업 주식의 장부 금액 두 회계년도 여기가 2001년도 2002년도야. 그럼 여기에 재무상태표상에 관계기업 주식 그러니까 투자회사의 재무상태표예요. 2001년도 말 현재의 관계기업 주식 장부 금액은 얼마냐면 400만 원에다가 당기순이익 부분 120만 원 더해서 얼마? 520만 원이 된다. 그리고 2002년도 말에는 520만 원에서 자, 미수배당금만큼 감소했고 또 당기순이익 보고했던 그 지분율만큼 증가했죠. 그죠? 그래서 순증가액으로는 44만 원이죠. 그죠? 그러면은 564만 원이 되겠죠. 그죠? 여기가 564만 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지분법 이익은 어떻게 된다? 2001년도에 120만 원. 2002년도에는 8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된다.
자, 그럼 얘를 좀 기억하고 있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어이구, 미안합니다. 자, P투자 회사의 순자산을 한번 볼게요. 자, 2001년도 1월 1일 그리고 2001년도 12월 31일 2002년도 12월 31일 자, 순자산. 자, 2001년도 1월 1일 날 순자산이 아까 얼마였냐면 800만 원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2001년도 말에는 당기순이익을 아까 얼마 보고 했대요? 300만 원 보고 했대요. 그럼 800만 원에서 300만 원만큼 자본이 늘었겠죠, 순자산이. 그러면 1100만 원. 그리고 2002년도 말에는 중간에 배당금 지급, 배당금 결의가 한 번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1100만 원 빼기 90만 원,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더하기 200만 원 하면 되죠. 그죠? 그럼 110만 원 증가해서 1210만 원이 돼. 그러면 우리의 지분율은 아까 얼마였어요? 다 40%였죠. 변동이 없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순자산에 대한 지분, 투자회사의 지분이 8432 320만 원. 그죠? 1100만 원에 40% 440만 원. 그 다음에 1210만 원에 40%, 즉 484만 원이죠. 그죠? 484만 원.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분계를 통해서 계산했던 관계기업 주식의 장부 금액이 아까 얼마였냐면 2001년 말에 여기는 지금 400만 원이었죠. 그죠? 2001년도 1월 1일 날은 400만 원. 2001년도 12월 말에는 아까 얼마였다? 520만 원이죠. 그 다음에 2002년도 12월 말에는 아까 얼마였다? 564만 원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들의 차이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2001년 초에는 여기는 80만 원 차이가 나고 여기도 보면은 80만 원 차이가 나요. 여기도 보면 지금 80만 원 차이가 난다. 이 80만 원이 뭐죠? 아까 우리가 봤던 2001년도 1월 1일 날 이 회사를 투자할 때 초과 수익력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영업권 금액이에요. 영업권.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관계기업 주식의 기말 장부 금액은 역으로 P투자회사 기말 순자산 곱하기 지분율 한 거에다가 뭐를 더해준다? 영업권 잔액.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분계를 똑바로 했는지를 검산할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예제 한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509페이지에 보면은 내부 미실현 손익의 제거라고 돼 있는데 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관계기업들끼리 뭔가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거래를. 예를 들어서 상품 거래를 할 수도 있고 뭐 제품 거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용역 거래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거래를 할 수 있죠. 그죠? 비즈니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품 같은 것들을 거래를 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A기업이 투자회사가 B투자회사한테 상품을 판매를 했어요. 이익을 붙여서 정상적으로. 근데 B투자회사가 그 매입한 상품을 아직 외부로 판매를 안 했어요. 자기네 회사 내부에 아직 갖고 있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가 A기업이 있어요. 여기가 B기업이 있고 A기업이 B기업 지분에 대해서 20%를 출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어. 그래서 관계기업이 됐어. 자, 근데 예를 들어서 A기업이 상품을
상품을 원가가 1,000원짜리가 있어요. 원가 1,000원인데 예를 들어서 판매가는 1,200원이야. 1,200원에 얘한테 팔았어요. 얘는 이제 원가가 1,200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A기업은 일단 매출 총이익으로 얼마를 보고했다? 200원으로 보고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B기업이 이 상품을 외부에다 판매하지 않았어. 그냥 갖고 있어. 그럼 여기에 있는 원가 중에서 요 200원 부분 어떻게 돼요? 아직 외부 판매를 통해서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죠. 왜냐하면 A기업하고 B기업은 한 몸으로 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같은 실체로 보는 거예요. 지분법을 적용한다는 의미가. 그러면 같은 실체 내에서 지금 거래를 통해서 내부 이익이 발생했죠. 근데 얘가 아직 재고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200원을 뭐라고 부른다? 바로 내부 미실현 이익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그리고 A기업이 지금 지배회사죠, 그죠? 투자회사죠. 얘가 P투자회사고, 투자회사가 P투자회사에 판매하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바로 하향 판매라고 불러요. 하향 판매. 거꾸로 P투자회사가 투자회사다가 판매하는 거를 상향 판매라 그래요. 그러면 지분법을 적용을 할 때 요 미실현 이익 부분, 요 부분을 제거를 해줘야 된다. 제거를. 근데 제거를 해주는데 얘를 전체를 다 제거하는 게 아니라 요 미실현 이익 중에서 지분율에 해당하는 만큼만 제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원에 대해서 20%, 즉 40원을 제거를 하는데 제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 상품 금액에서 재고 금액에서 재고 자산에서 제거한다. 그러니까 B기업이 상품을 1,200원으로 보고하는 게 아니라 40원을 뺀 1,160원으로 보고하면 되겠죠. 그러면 제거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관계기업 주식에서 조정한다. 주식에서 차감한다. 관계기업 주식 장부 금액에서 빼주는 방법. 이 둘 중에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기준에. 근데 실무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은 관계기업 주식에서 조정을 한다. 관계기업 주식 장부 금액에서 조정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내부 미실현 이익 거래는, 내부 미실현 손익 제거는 사실은 이거는 지금 간단하게 재고자산을 예를 들었지만 사실은 더 복잡해요. 예를 들면은 A기업이 B기업에 건물을 판매했어. 장부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원인 건물을 얘한테 150원에 팔았어. 그럼 50원만큼의 미실현이익 어떻게 할 거냐? 걔는 또 건물의 내용수 동안 감가상각을 하고 이런 복잡한 내용들이 들어가요, 사실은. 근데 여기에서는 개념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요. 얘는 참고 목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중요한 거는 이것보다 요 앞에서 설명했던 그 예제가 더 중요해요. 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14페이지에 이제 연습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연습 문제. 자, 1번 관계기업 투자 주식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1번 관계기업 투자 주식은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 처리한다. 맞죠? 2번 P투자 기업의 기타 포괄손익 중 투자 기업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보고된다. 맞죠? 그죠? 3번 P투자 기업으로부터 배당금 수취 시 투자 수익을 즉시 인식한다. 아니죠. 그죠? 관계기업 주식의 장부 금액을 감소시킨다 그랬죠. 그죠? 미수 배당금을 인식하면서 3번이 틀렸다. 4번 P투자 기업의 당기 순이익 중에서 투자 기업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기 손익으로 보고된다. 맞죠? 2번 지분법 회계 처리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어요. 1번 지분법은 취득 시점에서 관계기업 투자 주식을 취득 원가로 기록한다. 맞죠? 2번 P투자회사의 당기 순이익 중에서 투자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투자회사의 지분법 이익으로 보고된다. 맞죠? 3번 P투자회사가 배당금 지급을 결의한 시점에 투자회사가 수취하게 될 배당금 금액을 영업외 수익으로 인식한다. 영업외 수익이 아니라 뭐다? 수익은 인식하지 않고 관계기업 주식의 장부 금액을 감소시킨다 그랬죠. 그죠?
3번이 틀렸다. 4번 취득 시점 이후 발생한 피투자 회사의 순자산 변동액은 관계기업 투자 주식 계정에 적절히 반영한다. 맞죠? 그죠? 515페이지 3일은 2001년도 1월 1일 날 두리의 보통주 30%를 450만 원에 취득하였고 그 결과 두리에 대해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지분법을 적용하라는 얘기죠. 자, 두리에 대한 재무정보 및 기타 관련 정보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취득 당시의 순자산 장부 금액이 1,000만 원이래요. 자, 그러면 그리고 두 번째, 순자산 장부 금액하고 공정가치는 일치하였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1,000만 원짜리에 대해서 30% 취득했으니까 원래는 300만 원만 지급하면 되는데 실제로는 450만 원을 지급했죠. 그럼 그 150만 원은 뭐다? 바로 영업권이다라는 거죠. 영업권. 디귿에 보면 2001년도에 당기순이익은 200만 원이고 내부 거래는 없었다라고 돼 있어요. 질문이 뭐냐면 관계기업 투자주식과 관련해서 20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옳은 것은 돼 있어요. 그럼 뭐만 하면 돼요? 당기순이익에 대한 지분만큼만 변동했겠죠. 그죠? 그럼 당기순이익이 얼마예요? 아까 200만 원이죠. 그럼 200만 원에 대해서 30%, 60만 원만큼 지분법 이익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4번이 답이 되겠죠. 네 번째, 3일은 2001년도 1월 1일 날 용산의 보통주 30%를 300만 원에 취득하였고 그 결과 용산의 의사결정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용산의 재무정보 및 기타 관련 정보가 다음과 같을 경우에 2001년 말 현재의 관계기업 투자 주식의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돼 있어요. 자, 취득 당시에 순자산 장부 금액과 공정가치는 일치했고 금액은 1,000만 원이래요. 즉 1,000만 원의 30%, 300만 원이죠. 그죠? 300만 원 줄 거를 300만 원 줬으니까 어떻게 돼? 영업권은 없는 거죠. 그리고 2002년도에 당기순이익은 100만 원이래요. 내부 거래는 없었고. 자, 그럼 투자 주식의 장부 금액은 어떻게 구한다? 기말 장부 금액이죠. 우리의 취득 금액이 얼마였다? 300만 원이었죠. 여기에다가 피투자 회사의 당기 순이익에 대한 지분 100만 원 곱하기 30%죠. 그래서 기말 장부 금액은 330만 원이다.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피투자 회사의 기말 순자산을 뽑는 거야. 자, 피투자 회사의 기말 순자산이 얼마냐면, 자, 취득 당시에 아까 1,000만 원이었죠. 그죠? 1,000만 원인데, 1년 동안에 당기 순이익으로 얼마를 보고했다? 100만 원 보고했다. 그럼 얘가 기말 순자산이 되는 거죠. 기말 순자산에 대해서 우리의 지분율 30%. 이렇게 해서 330만 원 구해도 돼요. 만약에 영업권 금액이 있다면 여기에 더하기 영업권 금액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도 되고.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하다. 그래서 답은 330만 원이 되는 거죠. 516페이지 5번 관계기업 주식의 회계 처리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관계기업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는 취득원가로 기록한다. 맞죠? 2번 피투자 기업으로부터 배당금 수취 시에 투자 수익을 즉시 인식하므로 투자 주식 계정이 증가한다라고 돼 있는데 아니죠. 지분법에서는 배당금 수취할 때 어떻게 한다? 관계기업 주식 금액을 감소시킨다. 왜? 순자산이 감소하니까. 그러니까 2번이 틀렸죠. 그죠? 3번하고 4번은 맞고요. 6번 보면 지분법은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해서 유의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음 중 유의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돼 있어요. 1번 A기업은 B기업 주식을 40% 보유하고 있는데 계약상 B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 지분율은 40%지만 의결권은 전혀 행사할 수가 없어. 그러면 유의적인 영향이 없는 거죠. 그죠? 2번 A회사는 12개월 이내에 매각할 목적으로 B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30%를 취득해서 적극적으로 매수자를 찾고 있는 중이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를 한다. 지분법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의적인 영향이 없는 거죠. 3번 A회사는 B회사의 주식을 20% 보유하고 있으나 모두 우선주의고 의결권도 없대요. 얘도 유의적인 영향이 없겠죠. 4번 A회사는 B회사에 의결권 있는 주식의 15%를 보유하고 있으나 B회사의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자, 지분율은 20% 미만이지만 이사회에 참여해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가 있어. 그럼 얘는 뭐다? 유의적인 영역이 있는 거다라는 거죠. 자, 517페이지에 7번
취득일 현재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900만 원이었다. 2001년도 1월 1일 날 30%를 300만 원에 취득하여 유의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관계기업 주식의 취득 원가 중에서 영업권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영업권 얼마죠? 자, 우리의 취득 금액 아까 얼마였죠? 300만 원이죠. 300만 원과 뭐의 차이? 순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한 지분율이죠. 30%. 300만 원과 270만 원의 차이, 즉 30만 원이 바로 영업권 금액이 된다라는 거죠. 2번이 답이네요. 8번 지분법은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해서 유의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음 중 유의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을 내 있어요. 1번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하는 경우 영역이 있는 거죠. 2번 필수적인 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때도 중요한 영역이 있다. 3번 투자자와 피투자자 사이에 중요한 거래가 있는 경우 이 경우도 마찬가지다. 유의적인 영역이 있는 거죠. 그죠? 4번 투자자와 피투자자가 동일 지배하에 있는 경우 동일 지배는 유의적인 영역의 예가 아니에요. 그래서 4번이 틀렸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진법 얘기했고요. 잠시 쉬었다가 보고기간 후 사건, 그 다음에 특수관계자 중간 재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